이번 시간은 자주 보는 피부 질환인 건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 텐데요. 자, 당연히 건선은 피부과 선생님들이 주로 보는 질환이겠지만 건선 자체가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입니다. 자, 이게요, 관절염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과에서 통합적으로 진료를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도요, 국가고시에 종종 나오고 특히나 실기 항목 중에 CPX로도 나오는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건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피부 표피층 구조에 대해서도 잠시 알고 계셔야 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선의 병태, 생리, 증상, 치료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색감 조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건선을 나타내는 색감입니다. 자, 건선은 은색 빛의 물고기 비늘 같은 그런 이제 형태가 있고요. 이 바탕에 붉은색의 발진이 동반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길 수가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피부층은 크게 표피층, 진피층, 피하 지방층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래는 또 근육층이 있겠죠. 이 근육층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피하 지방층의 역할이고요. 진피층에는 대부분의 혈관, 림프관, 신경들이 지나가고 있고, 또 우리가 오늘 메인으로 공부할 표피층은 다시 이렇게 5가지 층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코니엄 각질층, 루시덤 투명층, 그래놀로점 과립층, 스피노점 유극층, 베잘레 기저층,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한꺼번에 이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오른쪽에 써져 있는 글자는 멈춰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참고가 될 겁니다. 자, 우선 우리 표피층의 가장 아래층이 기저층이죠. 스트레이텀 베잘레라고 하는데요. 바로 줄기세포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층입니다. 자, 바로 케라티노사이트라고 하는 각질 형성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각질 형성세포는 우리 표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로 케라틴이라고 하는 중요한 피부 구조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 피부의 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인데요. 자, 일단 기저층에서 케라티노사이트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그럼 이 안에 이제 핵이나 세포 소기관을 통해서 케라틴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서로 붙잡고 피부의 탄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저층에서는 바로바로 또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미 만들어 놓은 세포들은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포들은요, 올라가면서 필요한 성숙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분화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과립층에 올라가게 되면요, 이때부터는 케라틴화가 진행이 됩니다. 케라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점점 각질처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케라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이제 통통했던 유극층에 있는 각질 형성 세포 안에 있는 어떤 핵이나 세포 소기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게 되고 또 납작해지겠죠. 점차적으로 납작해집니다. 자, 그리고 투명층은요, 모든 피부 부위에서 발견되는 건 아닙니다. 손이나 발처럼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그러니까 많이 깎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제한적인 부위에서 발견이 되는 층이고요. 역시 이제 납작하겠죠. 그리고 이제 죽은 세포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각질층은 말 그대로 우리 각질과 비듬이 되는 표피의 최상위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깎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계속 만들어내죠. 생성과 소멸이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면서 우리의 일정한 피부층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제가 방금 한꺼번에 설명드린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유극층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수록 이제 과립층이겠죠? 과립층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투명층에 대한 얘기, 그리고 각질층에 대한 얘기. 그냥 이제 개론적인 얘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선은 만성적인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번에도 면역학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유극층에는 덴드리틱 셀이라고 하는 소지상 세포도 있습니다. 이 소지상 세포는 면역 세포거든요.
그래서 감시를 하고 있다가 피부를 통해서 상처가 생겼다. 그러면 미생물이 침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미생물을 얘가 이제 덥석 잡아먹고 씹어가지고 누구한테 일러 바치냐면 T셀한테 일러 바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활성화된 T셀은요, 액티베이션이 돼서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돼요. 자, 이거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정상인에서도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다른 면역세포도 불러들이고 열심히 이제 전쟁을 하다가 결국 미생물이 죽게 된다. 우리가 충분히 제압했다. 그럼 다시 면역 스위치는 꺼져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전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선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에 노출이 되다 보면은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지속이 되더라. 그래서 건선을 유발할 수가 있더라 정도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완벽하게 규명이 된 건 아니거든요. 자, 일단 외상. 그러니까 우리가 다친 부위에 똑같은 병변이 또 생긴다. 반복적으로. 그걸 우리가 코에 분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건선도 이런 외상과 관련이 있는 코에 분어 현상을 보이는 피부 질환입니다. 그리고 감염.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연쇄상구균 있죠. 베타 헤몰리틱 스트레토코커스와 같은 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감염이 되면은 그 감염과 동반해서 이런 피부 병변이 생긴다 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적으로는 좀 더 이제 건조한 기후, 겨울에 좀 더 악화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랑도 관련이 있고, 또 약물로는 뭐 리튬이나 인도메타진 여러 가지 약물이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스테로이드 자체는요, 면역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만성적인 염증을 낮추게 만들 수 있는 치료제로도 쓰이지만, 이걸 치료제로 썼을 때는 완화가 잘 되지만 이걸 끊었을 때는 다시 반동적으로 악화가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선이 일어날 때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자, 일단 아까 T셀 액티베이션을 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 분비가 된다라고 했고, 얘네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켜져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인터류킨 12, 23, 그리고 17 이런 게 있고요. 또 TNF-알파,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또 이제 인터페론 감마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적인 염증 반응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세포, 그러니까 허중구를 끌어들이면서 염증 반응을 더 가중시키게 돼요. 자, 그리고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죠. 우리 표피층 아래쪽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되면요, 더 많은 호중구가 동원이 되면서 이 피부 손상을 더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이 없는데 이런 염증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피부는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재생 과정이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세포가 만들어지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기저층에 있는 세포층은요, 점점 이상해져요. 이 틈이 벌어지게 되고 더 많은 세포를 막 만들어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규칙성도 어긋나게 되고요. 뭔가 이제 틈이 막 생기고 또 거기를 또 막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막 이제 이상하게 피부층이 쌓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각질층은요, 일단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두꺼워지게 되고, 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뭔가 이제 물고기 비늘처럼 촘촘하지 못하게 이상하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붉게 되는 것이죠. 붉은 발진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은 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심해지게 되면 벗겨지기도 하고 가려움증이 동반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파라케라토시스라고 하는 과정이 동반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보통 코니움 쪽에는 아까 제가 핵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은 세포층으로 납작해지는 게 이제 각질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워낙에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코니움 쪽에도 핵이 있는 세포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파라케라토시스라고 하고요. 또 어스피츠 사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워낙에 이제 혈관이 확장이 되고 또 이 피부 구조 자체가 좀 약해지겠죠. 뭔가 이제 성기게 쌓이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은색의 비늘을 벗기게 되면은 그 밑에 점성에, 그러니까 점 모양의 어떤 피가 고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스피츠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피부과 공부하실 때 보게 될 용어니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선의 증상은 개별화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크게 이런 식으로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흔한 게 판형건선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판처럼 생겼는데 발진을 유발하는 이 굳은 조그만 것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융합이 되면서 점점 커지게 되고 판상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다른 피부랑 비교적 경계는 분명하고 이 위에 은색의 비늘이 쌓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칭적으로 뭐 우리 한쪽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양쪽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보통 아까 코에 분호 현상이라고 해서 자극을 많이 받는 어떤 팔꿈치라든지 뭐 엉덩이라든지 두피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방울 건선은요, 말 그대로 조그만 이제 물방울들이 전신에, 그리고 제가 아까 감염이랑 또 관련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상기도 감염이랑 관련해서 또 이렇게 물방울 건선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포성 건선은, 자, 우리 염증 반응의 결과로 수많은 이제 면역세포들이 죽은 시체가 농포에 담겨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손발에 국한이 돼서 국소적으로도 건선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전신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전신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증상들을 많이 동반하게 되고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 건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겹치는 부분 있죠. 피부 같은. 보통 이제 그 사타구니나 뭐 아니면 우리 그 겨드랑이 쪽,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가슴 쪽. 그러니까 피부와 피부가 겹치는 쪽에 이런 이제 피부 병변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피성 건선은 말 그대로 굉장히 이제 붉고 좀 이제 통증도 있고 가려움증도 많이 동반할 수가 있고 전신적으로, 그리고 이제 심하게 나타나게 되면은 또 박탈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흔한 거는 판형 건선이고 이걸 위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선은 관절에 침범해서 관절염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네일 피팅이라고 해서 우리 손발톱이 함몰되는 거 있죠. 그런 형태는 어디든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항상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복잡하니까 어쨌든 판형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선홍색의 작은 구진이 초발진이 돼서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크기의 판상형이 되고요. 경계는 분명하면서도 은백색의 어떤 비늘, 인설로 덮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선을 구진 인설성 피부 질환이라고도 하고요. 가려움증은 동반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이제 가려움증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부위는 대칭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자주 접촉하는 곳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코에 분호 현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어스피츠 증후, 우리가 이제 하부 혈관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설을 제거했을 때 점상 출혈이 생기는 현상이라고 했고, 또 방금 네일 피팅은 어떤 타입에서도 동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건선의 치료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흐름인지 큰 골격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리 때까지 공부했었던 병태 생리를 떠올리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만성적인 염증 과정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소적으로나 전신적으로나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런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각질 형성세포가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래는 성숙을 하고 올라갈수록 분화능이 떨어져야 되는데 파라케라토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가장 최상층에서도 핵이 발견이 되는 성숙 과정에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증식을 억제하고 분화를 또 촉진해 주면서 염증 반응을 억제해 주는 쪽으로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DNA 합성을 억제하고 결국 세포를 더 이상 많이 만들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많은 비늘이 생겨서 우리 이제 피부 두께를 두껍게 하는 걸 이제 막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 자체를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추가적인 지속적인 데미지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겠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안트랄린이라고 하는 거랑 탈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일단 바르는 것들은요. 아무래도 우리가 옷을 입을 때나 또 냄새라든지 착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스테로이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쓰면은 좋은데 또 끊게 되면은 반동적으로 악화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장기 사용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약제죠.
자, 그리고 광선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UVB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DNA를 파괴시켜서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위쪽에 이제 국소 우리가 바르는 거, 뭐 타르나 안트랄린 같은 거 바르고 나서 이제 광요법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UVB가 효과적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적으로는 면역 억제 용도로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거 보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면역 생물학 제제라고 해서 T셀이 아까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피부에 돌아다니는 덴드리틱 셀 있죠. 수지상 세포가 일러 바친다면서 이 T셀이 활성화되고 사이토카인들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T셀의 활성이나 수를 줄일 수 있는 약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인 사이토카인 중에서도 TNF-알파랑 또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억제하는 약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큰 골격을 잡고 하나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보시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병태생리입니다. 병태생리를 떠올리시면 전반적인 흐름을 잡을 수가 있고 왜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